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복귀 인사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와 총선 인재 환영식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서울 신년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연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고 있는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수를 50명 줄이는 의원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에 22대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북러 외무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탈당, 또 이 공천 작업 등 총선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의 복귀인데 오늘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첫 소식, 보름 만에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2일 흉기 피습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10일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자택에 머물며 회복해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공백 우려가 커지자 당무에 복귀한 겁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많이 회복했다며 최고위에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명계의 입단 탈당으로 당 분열이 가시화하고 제3지대 연대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정치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돼 이 대표가 어떻게 수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 출근하며 복귀 소감을 밝힐 예정인데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부산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 일정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약 2주 동안 전국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던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총선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약 2주 동안 전국 순회 광폭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번 서울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2일 대전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몰이에 주력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동안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의제를 꺼내며 여권 지지율 상승을 모색했는데 특히 정치개혁 카드를 잇따라 꺼내며 야권 압박도 시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세비를 반납할 것을 제안했고 국회의원 정원 50석 감원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한 위원장은 앞으로 공천 판짜기 등 총선 전략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한 위원장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인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진 현역 희생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원 전 장관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했는데 재선을 노리는 이 대표와 총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인천 계양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합니다.
지난해 11월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어깨동무와 포옹에 주먹까지 쥔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이 이기면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원 전 장관은 계양은 수준 높은 곳이라며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지역구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는데 계양을 지역에서 재선 출마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예비 후보 검증을 위한 의정 활동 계획서에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지역 활동의 20%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임해왔던 원희룡 전 장관과 이 대표의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인천 계양을이 22대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가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접견실에서 기다리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은 채 몇 차례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대화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에게 꽃다발까지 전해주며 반겼습니다. 외무장관 회담에선 푸틴 대통령 방북 일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월 러시아 대선에서 5선을 확정 지은 뒤 북한을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весьма плодотворной и благодар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 상황과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 회담 내용을 함께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안을 던졌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건데 과거에도 보수 정당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수 정당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실행한 건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99명이었던 당시는 지금은 300명인데 299명이었던 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했던 사례고요. 당시에도 IMF 직후에 정치권이 너무 어떤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우리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의미로 273명이 됐고 이제 다시 300명이 됐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5년 전에 250명이면 딱 적당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는 실행을 못했죠. 늘 선거 한 2, 3년 전부터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선거 직전에는 늘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비해서 못하다. 그러면 이 정수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론화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네, 의원 정수 축소안 일단 민주당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혐오에 기댄 떴다 방식의 공약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한 360명 정도로 늘리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대한민국 이의 정치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국민들에게 뭐 불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그야말로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일반이 볼 때는 국회의원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감을 많이 가질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말씀처럼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럼 이제 뭔가 공천을 23대 때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헌법에 이제 일단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 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근데 전 뭐 의미 있다고 봐요. 워낙 의원들의 역할이 별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다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매력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반드시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헌법에 명기된 특권 말고 국회의원이 가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많잖아요. 뭐 열거하지 않고 보좌관도 있고 뭐 많죠. 보좌관도 뭐 9명이나 되는데 되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너무 특권층처럼 돼 있기 때문에 세비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민의 평균이 이래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이 1억 한 5천이 안 되잖아요, 연봉이. 그런 점도 그렇고 해서 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제 국민들 일반 상식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일반 상식에 부합하게 바꾸는 거에 그게 더 국회의원 정수 축소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정정수 줄이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특권 내려놓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한 위원장 이번에 이제 정치 개혁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은 이제 개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에다가 제2요구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맞서는 양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안을 놓고 맞서는 상황. 네, 개혁안을 놓고 맞서고는 있으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이슈를 먼저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장군 하셨으니까 저희도 멍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멍군 쪽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슈를 이미 전쟁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반론을 제기하면 그 전쟁터에서 사실 남이 만들어놓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불리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개혁과 관련된 네 가지의 지금 제안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은 아이고 그거 받고 난 이거 하겠습니다. 개헌론이 그거고 아니면 그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리한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도 우리도 개혁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제안을 똑같이 내놓거나 다른 안을 내놔야만 이것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건 특검합시다. 특검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지금은 민주당이 끌려다닌다. 민주당이 그럼 본인의 자신들의 정치 개혁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민주당이 좀 끌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위원장 이제 오늘 서울 신년회를 끝으로 전국 행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김기현 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현 대표하고 단둘이 만나는 건 전 대표죠. 김기현 전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얘기됐던 이른바 이제 뭐 중진 그리고 이제 지도부의 불출마 이런 관련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쉽게 여러 명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이제 오늘 서울 끝으로 이제 뭐 이른바 광폭 행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분이 정치에 사실 입문하거나 마찬가지죠. 뭐 출마하는 건 아닙니다만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단은 성공인 것 같아요.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실망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권 전체의 지지율 상승과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총선용 이제 긴급 구원 투수로 이제 투입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이제 전 법무장관 위원장이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보기에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의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 여러 가지 좋은데 조금 더 색다른 그 정치 개혁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뭐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 세비 반납이라든지 의원 양수 축소도 그렇고.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이 공천하지 말자라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어겼어요. 최근에 어긴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죠. 10월 달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선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당 개혁 차원에서 공천제도 개혁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 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 이건 내각제에서나 있는 제도인데 이건 사실 과거 여야가 많이 합의했던 건데 자신들이 기득권에 관련되니까 그게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좀 내놔야 돼요. 이런 걸 내놔야지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게 별로 참신하지 않다고요. 근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상당히 뭐 기대에 부응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의 각을 세울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2년이 다 돼가는데 역대 그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비교해 볼 때 지지율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을 지적을 해 나가면서 진단하고 그런 거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슨 그 지역에 맞는 공감되는 여러 가지 연구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이 인천을 방문했죠.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신 저 자리는요, 인천 신년 인사회 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계양을인데 그 바로 옆에 계양갑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야, 이재명 대표 지역에 공세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 108석이었어요. 지금 110석 넘어갔지만 처음에 초기, 그러니까 21대 시작하자마자는 108석이었는데 108석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최저선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40석만 가져오면 됩니다. 108석은 워낙에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빼앗기진 않는다 치면 그러면 40석을 갖고 오는 건 수도권입니다. 거의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도 경기는 사실 아직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을 함께 유의미한 승리를 거둔다면 그리고 경기를 어느 정도 정말 선전한다면 40석의 어떤 목표는 세울 수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 바람을 일으키자.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서울과 인천에서 좀 가져보자라는 것 같고요. 그게 문재인 옛날에 그 당 대표, 그러니까 후보, 그러니까 2012년도 선거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어디에 나왔냐면 뭐 비례 나올 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사상 쪽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벨트로 해서 사실상 당시에 5명을 당선시켰거든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개항을 해서 지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희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벨트가 몇 석을 따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을 포함한 뭐 인천 벨트까지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 어떻게 예상하시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개항을 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의원직 상실하면 대표직도 뭐 자연히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의원직과 대표직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제 말이 잦아졌지만 좀 수그러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가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네. 반대로 뭐 돌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선거법으로. 그래서 이제 뭐 비례대표라든지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선거를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예. 그 선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개항에서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의 이 이른바 빅매치가 되겠죠. 정말 성사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제 야권 소식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흉기 피습 보름 만에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 탈당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복귀한 이 대표 최우선 과제는 뭘지 이걸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일 날 피습이 됐고 네네. 벌써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7일인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제 탈당 김정민, 조홍천 의원 등 이제 이원욱 의원 등 탈당도 했었고 네. 당이 뭔가 자꾸 원심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쪽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이제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첫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성비 관련해 가지고 또 의원 이 출마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뭐 예.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정리는 됐습니다만 뭐 강의원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 형근택 변호사.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총선 레이스 초반에 민주당이 조금 선수를 좀 뺏긴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긴급 이제 구원 투수가 들어와서 예. 국민의힘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돼가지고 뭔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정치 개혁도 지금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좀 이제 수세적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공세적인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분열상이라든지 내용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네.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네. 전에 아까 그 연희룡 이재명의 빅매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준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에 대가 또 높은 상황은 아닙니까? 왜? 근데 원희룡 장관이 따라가겠어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해 그대로 출마를 하고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면 어쨌든 이게 이 개항을이라는 지역이 정치 토양은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쟁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그럼 너무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구 선거에 매달리게 되면은 전체 선거를 지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과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위험을 감수할까 되게 실리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그러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너무 당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에 피어리어들을 찍어야 되는 건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이 논란은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총선이거든요. 총선은 어차피 생산적인 누가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그런 이야기를 내놓느냐의 싸움이지 서로 네거티브를 해서 뭐 진흙탕 싸움을 한다 해서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투표를 낮춘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투표율이 어차피 낮으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게 역대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기 수송 문제나 또는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아니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 선을 좀 그었으면 했는데 퇴원 연설에서 그게 없었어요. 즉, 부산대 병원이 최고다, 최고 의료진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잠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거기서 유감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선이 끝나는데 감사한다는 표현 이후에 당내에서 부산대 병원을 또 폄하하는 목소리가 또 뭐 여선웅 전 행정관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딱 차단하고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키지 못한 게 두고두고 지금 계속 네거티브로 보여지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당대표 리스크를 언제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복귀를 앞두고요.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이 현근택 부원장 총선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논의된 적 없다. 이러다가 공관위원장의 멘트가 있고 3시간 후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얘기가 있었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가 좀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역시 당 대표가 특히 친명계 인사에 대해서 뭔가 관여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 공천에서 어쨌든 특정 사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든가. 공천에 잡음이 일어나면 그 정도가 대체로 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이른바 그 찐박인지 뭐 친박인지 뭐 그 논란이었잖아요. 예.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옥새 파동이라는 거 2016년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기원 특보에게 나왔었고 현근택 변호사에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어쨌든 현근택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쪽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예. 거기다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명백 네. 그 위원장이 좀 그런 식으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당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건 초반에 불을 자 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요. 점점 이 공천 혁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했을 겁니다 아마. 네, 초반에 불을 잘 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의원 특보 현근택 부원장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일단은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정봉주 전 의원이 스스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근택 부원장이나 네. 강의원 전 특보는 두 사람은 이번에 정치 신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출마하려고 그 이전부터 했는데 실패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지난 열린 민주당을 손혜원 전 의원과 만들었을 때도 당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찬 대표라든지 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말 대립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진짜 돌아온다 하면서 이 섭섭함을 표시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나왔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 측근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스스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친명 내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진짜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이번에 권리당원 문제, 대의원 문제 이 점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제3지대 주자들 연일 이 빅텐트 필요성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대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준석의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 가장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게 정치적으로 쉽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예. 이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저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그거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래? 뭐 크게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죠. 하지만 조금씩 삐걱대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명분이나 당위성은 충분한데 네. 그리고 정치적 욕구나 수요도 충분합니다. 제3지대에 대한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중도층 특히 요구가 있는데 과연 두 세력, 특히 이낙연, 이준석 세력이잖아요. 다른 세력도 많이 있어요. 지금 금태서, 뭐 양양자 많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도 있고 그런데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사실 합당이나 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느슨한 연대라는 거는 이제 연합공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비례대표는 따로 내고 뭐 지역구 공천은 이제 연합공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제3지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게 각계격파로 각계약진으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준석과 이낙연 이 두 분이 글쎄요, 뭐 그 간극이 좁다면 좁을 수 있고 그야말로 DJ 편합 같은 것도 성사시킨 적도 있고 3당 합당도 했으니까 90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이 조금 자꾸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나중에 혹시 안 될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어떤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기도 지금 주황색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황색이라는 게 빨간색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자락을 좀 이 여지를 그렇습니까? 두는 게 아닌가 총선 이후에.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3지대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감, 대한민국의 양당 거대 정당 체제, 이 카르텔 체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정말로 윤리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지나치게 현실 정치, 물론 현실 정치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배치 달아야 되고 다 좋은데 정말로 이 내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이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너무 이 리얼 폴리틱스, 이 현실 정치가 너무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한 결합, 이게 그렇게 쉽을까? 아직은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높게 점수를 주는 편은 아닙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파와의 연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탈당파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서로 계산이 다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역이 없어요. 이쪽은 근데 현역이 있잖아요. 네. 대신 이쪽은 이 확실한 후보,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고 이쪽은 대권 주자로 자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직도 주판 안을 굴릴 단계지 확실하게 손을 잡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지만 이제 각 당의 이제 큰 당의 이제 공천이 끝나고 이른바 소위 말해서 이삭줍기 같은 게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3번을 기호 3번을 갖기 위한 연합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좀 상황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제가 아까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거는 현 단계에서 좀 그렇다는 얘기고 예. 이삭줍기라는 게 이삭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것처럼 예. 거기서 탈당한 사람, 탈락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4명 아닙니까? 양영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예. 4명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6명이니까 네. 3명만 받으면 7명이 돼요. 네네. 그럼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민주당에서 예. 공천에 탈락한 분들, 이른바 낙천한 사람들이 오면은 예. 세가 좀 생길 거라고요. 좀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워딩의 이 수위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3진당이 제3지대라는 게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고 한다면 전 의외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가 지나봐야 뭐 예, 내용을 좀 알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공금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이 조금 전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네, 횡령한 돈으로 호텔에서 지내면서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1년 4개월의 해외 도피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의 양팔을 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금 46억 원을 횡령한 전 재정관리팀장 45살 최모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습니다. 46억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최 씨는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 등에서 도피해오다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송환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거된 최 씨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신속한 수사도 필요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진료비 등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방식으로 46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과 공단이 회수한 돈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39억여 원은 최 씨가 가상화폐 등으로 바꾸고 숙박비와 골프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가로 추적하고 계좌 동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이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 건을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요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쌓기 의혹의 모든 혐의를 불송치한 근거를 보면 관련 기관들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었던 것이 2022년 5월경인데요. 네. 그때 시민단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또 한동훈 위원장의 배우자 또 자녀 A씨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딸 A씨가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해서 논문을 대필한 부분
부분 그리고 에세이 표절 같은 것이 있다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1년 8개월 정도 경찰에 수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허위의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기관에서 만약에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제출했던 기관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으로 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경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아무런 그 반송을 하지 않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어떠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로 무혐의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회신이 되지 않았다면 자료가 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이거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전 장관의 자녀 그 입시 비리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문 표절이라든가 대필뿐만 아니라 봉사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2,000일 했다는 2만 시간의 봉사 시간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모 지역 그 아동센터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시청각 장애인용 그 앱 개발 대행자에게 돈을 주고 사서 했다라는 그런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가 회신되지 않아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변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어떤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인데요.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PD수첩 등에 보도된 그런 한 전 장관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강한 의심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스펙을 어떻게 고등학생인 자녀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김해 딸기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출하를 앞둔 딸기 2톤가량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딸기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이어서 피해 금액이 꽤 크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 이틀 사이에 한 11개 농가에서 딸기 약 2톤 정도가 그런 절도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딸기가 겨울이 되면 가격이 30% 정도 급증을 하는데 한 2kg에 2만 원 정도 해서 2톤이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2톤이면 2,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농가에서 2,500만 원이면 상당한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딸기 모종은 그대로 놔두고 익은 것만 따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사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농사를 아는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가져간 딸기들을 보면은 가장 비싼 25g 이상의 특등급 딸기만 골라서 가져간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지역에서 특정 농가의 출하일이 바로 다음 날이면 그날 가져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딸기는 하루만 지나면 뭉개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절도범이 이 딸기의 팔로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농사 아는 사람이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딸기 절도 사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피해자들이 이 절취 피해를 입은 바로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동 수사가 가장 범인을 잡기에 적절한 타이밍인데요. 한 15일 후에 수사가 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구나 이 사건 범죄 같은 경우는 새벽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수절도, 그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아주 강한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한 것은 피해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전청조 씨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남현 씨 재판에서요. 남현 씨가 공범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제 15일이 전 씨와 경호원 이모 씨에 대해서 2차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날 전 씨가 법정에서 검찰이 범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남현희 씨와 그리고 본인의 경호원이었던 이 씨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씨는 본인의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본인이 친근감을 느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박모 씨가 있습니다. 박 씨가 준 투자금을 환전하는 것을 남 씨와 이 씨가 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환전한 돈에 대해서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남 씨와 이 씨에게 본인이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남현희 씨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 반발하고 있는데 공범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 범죄입니다. 이 계획에 설령 남현희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면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현희 씨는 피해자로 볼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이 전청조 씨의 말은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없죠. 그의 어떤 범죄 전력이라든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현희 씨 측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방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떡국 나눠 먹을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는 덜컥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설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과와 배, 대추 등 10대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배추나 무, 밤 등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과일과 계란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총 금액은 15만 3천 원, 작년보다 15,000원 정도 더 듭니다. 지난해 10구에 4천 원대던 계란은 7천 원까지 올랐고 배는 3개 2만 2천 원으로 작년 설보다 3배, 사과는 2배 더 비쌉니다. 비싸 다. 배로 작년에 배야 작년에 사과 이런 거 살려면 이거 그냥 10,000원 돈인데 2만 원 돈이 세일한다고 해도 2만 원 더 배로 오른 거지. 26,000원이면 4인 가족이 충분히 만들어 먹었던 떡국도 올해는 5,000원 넘게 더 줘야 합니다. 명절용 선물 세트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식용유와 햄 등으로 구성된 가성비 선물 세트는 지난 설 1, 2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3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을 투입하고 할인율도 확대합니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업체의 추가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비축 물량도 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르기만 했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꺾이면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모바일 앱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면 이자 부담도 연간 약 33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변동금리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 씨. 대출금리가 4.8%까지 오르면서 가슴을 졸였지만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변동금리 조율에 도래하는데 얼마나 좀 내려가게 될지 좀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0.16%포인트에서 0.2%포인트까지 떨어졌고 일부 은행의 최저금리는 3%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모바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대출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앞다퉈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정 비용을 좀 줄이고 싶었는데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금리를 좀 줄여보고자. 지금까지 갈아타기를 완료한 대출 소비자들의 평균 금리는 1.5%포인트 낮아졌고 이자도 연간 337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일주일 새 5,600명이 이용했고 신청액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설날을 앞두고 과일값 폭등하면서 정부가 주요 명절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 지원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게 사과, 배 이게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일 가격은 어제가 가장 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추석 때부터 금사과 가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상기후 영향이 가장 큰데요. 생산량 자체가 좀 줄었고요. 사과의 경우는 생산량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햇과일 나올 때까지는 가격 오름세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설명절 앞두고 이제 명절상 대표 과일 사과, 배 도매 가격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1.7배에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전 선물 예약 받고 있거든요. 과일 선물 세트의 경우는 최대 60% 넘게 가격이 올라서 정부는 어쨌든 이걸 가격을 좀 되돌려야 되는데 할인 쿠폰 쏘고 여기다 수입산 과일 좀 많이 들여와서 풀겠다라는 건데 과연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 과일값이 오르면 상처가 좀 나거나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 못난이 과일의 가격도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 못난이 과일이라는 건 흠집이 있거나 상품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당도나 이 같은 거는 정상품과 비슷해서 가격은 최대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알뜰족한테 인기인데 근데 수요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 이제 못난이 과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기준 1년 전에 비해서 10에서 15%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철 과일하면 그나마 귤은 좀 저렴하게 먹겠지 귤로 손이 가는데 귤 가격도 1년 전에 비해서 56% 올랐습니다. 귤 도매 가격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고요. 앞서 금산에 딸기 도둑 맞았잖아요. 금딸기, 단감, 모든 과일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을 때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성수품 지원에서 840억 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 이거 효과가 있는 건지를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절에 840억 원 지원해서 할인 쿠폰 쏜 것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정부는 할인 쿠폰 쏘고 수입산 물량 확대해서 대체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지난해 성수품 수준으로 1년 전 수준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성수품 이제 16개 성수품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 26만 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해서 아마 이제 1인당 마트나 가시게 되면 할인 폭이 기존의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온누리 상품권, 골목 상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종이형의 기준에서 현재 100만 원 한도를 150만 원으로 한대를 확대합니다. 여기다 이제 수입산 바나나, 오렌지, 망고 이걸 이제 할당 관세 적용해서 푸는데 과연 차례상에다가 올해는 사과 대신에 망고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후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격 효과가 그다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의 53%가 하락 거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노원, 도봉, 강북 경우 낮은 가격에 파는 이 하락 거래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짚어주셔야 할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서울 문제가 아니라 지방도 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4분기라고 하면 지난해 이제 12월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석 달 만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50% 넘게 떨어졌는데 특히 서울 지역 가운데에서도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60에서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들 세 곳의 공통점이 뭐냐?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끌족들이 많이 투자했던 지역인데 지난해 9월부터 이 영끌족들이 선호했던 대출 상품 이른바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 거래 위축 속에 이제 이 가격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달 말이면 우대형 시가 6억 원 이하의 대출 상품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조차도 중단됩니다. 네, 영끌적인 타격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떨어졌고요. 뭐 낮은 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기 가능해졌다. 저희 앞서서 리포트 통해서도 전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넉 달 만에 대출 금리가 조금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대안대출 서비스예요. 저 고금리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대출 서비스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제 신용대출만 가능했는데 이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 동안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한 5,600여 명이 한 1조 원 정도 갈아타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갈아타기로 이득을 받느냐. 평균 대출금리 인하폭이 1.5%포인트.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이 337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0원거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융사 이제 이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들,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이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여행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칠레의 산티아고 국제 열기구 축제의 현장인데요. 선명한 색깔의 열기구들이 비행을 준비합니다. 스폰지밥 등 캐릭터 모양의 열기구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사진으로 이 순간을 간직합니다. 네,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열기구를 타면 기분이 어떨지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현장에 간다면 직접 타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장에는 실제로 직접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무료는 아니고 현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열기구를 타고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 20년 전 멕시코에서 25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날아오른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떠오르는 열기구를 타고 바라보는 일출 풍경은 어떨까? 궁금해지는 사진들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열기구를 보니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과 남부에 5에서 2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1에서 3cm, 강원 산간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 동해안과 일부 경남 남해안,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5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눈이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